안녕하세요. 저는 주어진 자유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그때부터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와의 작별이 슬프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여서 이별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수록 아버지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가장의 역할을 해내셨어요. 어머니는 동네에 있는 시장 한쪽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여름이면 온몸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리시는 일이 다반사였고 겨울에는 가스배관이 얼 정도로 추운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는 시장으로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만 하신 거죠. 그 덕에 어머니의 손은 트고 갈라져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생선 몇 마리를 팔아서 남는 건 정말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돈에 대해서는 불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뿐인 딸내미인 저를 어떻게든 사람답게 키워보겠다는 마음뿐이셨죠. 어머니의 치열한 삶을 지치지 않는 하루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저는 말썽 한번 피우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를 돕느라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석영아, 가끔은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그래도 돼.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얼마나 큰 추억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안 놀아도 돼. 이렇게 지내는 게 마냥 좋기도 하고. 엄마가 우리 딸한테 괜히 미안하네. 우리 딸 청춘까지 다 뺏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나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워.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뭐 청춘이고 추억인가?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한테도 복이 올 거야. 엄마는 우리 석영이랑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찾아올 거라 믿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 이 말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새벽에 엄청난 양의 바구니를 끌고서 시장에 나가실 때도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생선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오실 때도 빠짐없이 저 말을 하셨어요. 너무도 자주 들어왔던 말. 하지만 질리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고 싶은 말.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은 제게 좌우명이 되었고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믿었기에 쓰러지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학창 시절을 보내는 내내 저는 늘 튀지 않고 조용히 묵묵하게 제 할 일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반에서 말수는 적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아이. 친구들과 막 어울리진 않았지만 항상 맡은 일은 묵묵히 해내는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는 내내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었고 그 덕에 선생님들은 늘 저를 반장으로 추천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내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한 저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등록금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증을 어머니께 쥐어드리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좋아했을 텐데
엄마로서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고. 아유, 우리 딸 너무 기특하다. 기특해.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줬던 것들 내가 몇 배, 아니 몇천 배로 돌려줄게. 대학 생활을 꿈꾸지는 않았었지만 막상 간다 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충 예상했던 대로 대학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서울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카페, 식당,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게다가 사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학점을 유지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피곤함에 절은 채로 책을 붙들고 살곤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바쁜 와중에도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야, 너는 진짜 사람인지 기계인지 검사 한번 해봐야 해. 알바를 몇 개나 하면서 과 5등 안에 들고 게다가 학기별로 장학금까지 꼭꼭 타먹고. 너 무슨 몸이 12개냐?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 등록금이 뭐 한두 푼이냐? 생돈 낼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나만큼 간절해져 봐. 그러면 알바 12개를 해도 힘이 막 절로 날 거다? 그렇게 저는 과동기들의 존경 어린 눈빛과 응원 속에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엔 작지만 나름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많이 해봤지만 아르바이트랑 직장 생활은 같은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식으로는 첫 사회생활이었기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진 특유의 넉살과 일머리로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상사분들의 비위도 칼같이 잘 맞췄기 때문에 저 같은 직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칭찬을 많이 듣곤 했어요. 어려운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입사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대학 동기를 통해 태어나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일을 하느라고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던 전 처음 해보는 소개팅에 조금 떨리기도 했습니다. 소개를 받은 사람은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회사의 회계팀 대리였고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외모와 밝은 성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여겨본 것은 비단 외모랑 성격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 숟가락도 멈춘 채로 끝까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진지한 태도, 그 태도가 인상 깊더라고요. 보통 그렇게까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분 좋게 일어서려는데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날 일기예보에는 비 예보가 하나도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제게 우산을 건네주는 겁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집까지 꼭 이거 쓰고 버스나 택시 타고 가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걸 저 혼자 쓰고 가요. 상욱 씨 비 맞잖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석영 씨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튼튼해서 이 정도 비 맞는다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우산을 제게 건네고는 본인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어찌할 새도 없이 그는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고 저는 그 모습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반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우산을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날은 우산을 빌미로 한번 만났고 또 다음번에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지 않겠느냐는 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계속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만나기를 반복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것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힘들게 저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죠. 솔직히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정 떨어진다거나 마음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제 얘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네. 어머님도 대단하시고 자기도 대단하고 멋지다 정말. 나도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치열한 것도 아니었네. 정말 멋있어. 혹시 막 정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 이런 걸로 마음이 뜰 거라면 애초부터 딱 거기까지인 인연인 거지. 나는 되려 자기의 솔직함과 광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런 건 부끄럽다고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야 할 일이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하고.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삶을 온전히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는 제게 더없이 특별한 사람이 됐고 조금은 닫혀있던 마음까지 빈틈없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남자친구는 항상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도 저의 스케줄에 일정을 맞춰주었고 늦게 퇴근을 하면 꼭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기념일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주는 데다가 둘이 있을 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면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됐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2년여간을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였고 마침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살가운 성격, 서글서글하게 잘 웃는 걸 보면서 아주 좋아하셨죠.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경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해요. 어릴 때부터 고생만 했거든. 이제는 제 마음 기댈 곳 찾았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서경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 자신 있거든요.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잘하는 사이가 될게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았고 얼마 후 제가 예비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 날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와 같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아들을 뺏어간다고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이 긴장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전날 밤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비 시어머님을 찾아뵈니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눴고 집에 갈 때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상욱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봐요. 정말 고마워요. 상욱이 많이 웃게 해줘서. 아니에요. 저도 상욱 씨 덕에 정말 많이 웃게 되는걸요.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나도 내 딸이다 생각하고 잘 대해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제 손에 직접 만드신 반찬까지 쥐어주셨어요.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라면서요. 만나기 전부터 지렛겁을 먹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있을까 싶었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늘 따뜻한 어른의 모습으로 저를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웨딩홀 투어도 함께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옆에서 같이 봐주시곤 했어요. 원래 이런 건 시어머니가 봐주는 거라면서 꼼꼼하게 봐주셨고 도움되는 조언들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그저 감사함만 느꼈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막힘없이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딱 결혼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웨딩홀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웨딩홀 계약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며 직접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결혼식 2주 남았는데 갑자기 계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게 생겼다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하고 성함이 같으셔서 제가 실수로 전화를 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는 급히 끊어졌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결혼식이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화가 왔으니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질질 매달리며 무슨 일이냐고 캐물을까 싶었지만 직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데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이 귀찮기도 했기에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친근하고 따뜻하셨던 예비 시어머니의 관심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해서 크게 물어보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게 계속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희 신혼집 계약은 했니? 설마 대출 낀 건 아니지? 네, 급한 건 아니어서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이해가.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집인데. 그러면 집은 알아보고 있다 치고. 혼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가구들은 준비 다 해놨니? 그것도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아직 집 계약도 안 해서. 그러면 나중에 집 계약하기 전에 나 불러라. 그런 거는 어른이 같이 있어야 눈탱이를 안 맞는 법이니까.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봐줄게. 평소 같았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겠지만 이상하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애둘러서 답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못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노트북을 열어놓고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게 됐어요.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고 제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뭔가 한 번은 꼭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쎄한 촉. 그 촉이 딱 느껴져서 슬쩍 노트북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고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역이었죠. 어머님이랑은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나 싶어서 내용을 자세히 보려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달려와서는 후다닥 노트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도록 말이에요. 뭐야, 뭔데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노트북을 닫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사생활, 개인 사생활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개인 사생활 그런 걸 따졌다고. 자기 솔직히 말해봐. 요즘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그런 적 있어? 그런 거 없어. 어머니랑 대화 내역에는 사적인 것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자기랑 어머님이랑 나눈 대화 안 궁금해 하잖아. 남자친구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 일단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아무리 사적인 내용이라도 제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건가 계속 의심이 들기도 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어머님의 태도도 이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 솔직한 저의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이대로 계속 고민만 하다가는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화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 원래 여자들은 중요한 일 앞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는 법이야. 나도 예전에 상욱이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울고불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주 난리였어. 원래 이런 건가요? 그래,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어. 그리고 나랑 상욱이가 너한테 숨길 게 뭐 있겠니? 그런 거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혹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짓을 했다면 사과하마. 어머님의 사과까지 듣고 나니 기분은 이상했지만 괜히 저 스스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머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앞두니 이전보다 예민해진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던 간에 유도리 있게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겠나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밝힌 후로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침내 결혼식 전날이 찾아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벌써 자는 건 아니지? 아, 잘 준비를 하고 있었기는 한데 아직 자지는 않아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요? 아니, 안 자면 잠깐 들르려고 하려고 했지. 시간 괜찮으면 잠깐 집에 좀 들릴 수 있겠니? 시간 길게 안 잡아먹어. 잠깐이면 돼. 졸음도 밀려오고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부르시는 거니 거절을 할 수도 없어서 저는 차를 몰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를 해둔 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어디 외출을 다녀오시나 보다 싶어서 다가가려던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중년의 남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아주 딱 붙어서 팔짱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게다가 어머님의 허리를 슬쩍 감싸더니 엉덩이를 툭 치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기는 너무 지긋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볼 테면 보라지 뭐. 그리고 여기 어차피 주차장인데다가 돌아오는 차들도 없었으니까 마음껏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CCTV도 없는데 뭐 볼 테면 보라지.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차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 상황에서 어머님을 마주친다면 어머님께서 좀 민망해 하실 것도 같았고 저도 너무 민망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머님께서 만나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어머님께서도 제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 턱이 없었죠.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셨을까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불러내신 것이 저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나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차 뒤에 숨죽여 숨어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들을 모두 듣게 됐어요. 지하주차장 특성상 대화를 나누면 다 울리기도 했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도 없었기에 오로지 두 분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잠자코 두 분의 대화를 듣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상욱이 결혼식 날 맞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시간 참 빠르네 빨라. 그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예비 며느리 되려한테 내 얘기 한 거 아니지? 아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이야기했겠어. 걱정하지 마.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태까지 만난 애들이랑은 좀 다른 모양인가 봐.
다른 애들이랑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고 나서도 밭하고 그랬었잖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었죠. 남자친구에게도 어머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 남자분이 말하는 대로라면 남자친구는 이미 여러 번 파혼의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머리를 강하게 몇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보통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나면 눈물부터 먼저 난다던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현실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이어진 어머님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 기집애는 좀 순진한 애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해. 의심도 많고 눈치는 좀 빠른 것 같은데 내가 말만 좀 하면 내 어머님하고 순종적으로 나오더라고. 나야 편하지 뭐. 손 하나 댈 것 없이 입만 열면 되니까. 그럼 어지간한 거 다 뜯어낼 수 있는 건가? 내 빚도 이제 다 갚을 수 있는 거야? 자기 걱정하지 마. 빚은 그 기집애한테 다 갚아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 기집애 은근히 호구야 호구. 우리 상욱이가 여자 하나 잘 물어서 우리 발짝 활짝 필 거라고.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어머님과 남자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도무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안 됐지만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그 남자가 지하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 나가려던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붙잡은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분이었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팔을 뿌리치려 했는데 제가 뿌리치려 할수록 그분은 더욱 힘줘서 저를 잡으시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잡고 방해를 하려 하니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것 좀 놓아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갈 곳이 있거든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쪽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잠깐이면 돼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을 왜 따라가야 하죠?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상욱이 이복 누나예요. 진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 번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부탁이에요. 어머님의 충격적인 발언에 이어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이복 누나라니.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고 어머님에게도 그렇고 이복 누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이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의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며 외면하기에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기에 저는 결국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근처 가까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다음 커피로 목을 한번 축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을 거예요. 나는 아까 봤던 그 남자의 친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상욱의 어머니와 최근에 재혼을 한 사이고요. 그래서 이복 누나라고 한 거예요. 재혼을 한 사이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야기를 못 들었겠지요. 상욱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당당하게 재혼하신 게 아니라 바람 펴서 뺏으신 거거든요. 저희 엄마 지금 5년째 병상에 누워 계세요. 뇌경색으로. 아버지는 엄마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부터 상욱이 어머니를 몰래 만나셨고 얼마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신 뒤 바로 재혼을 하셨어요.
여자분의 폭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병 간호를 하는 것이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여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그 뒤에 어머님이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관계였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됐단 것이었죠. 여자분의 어머니도 이혼을 동의하냐는 변호사님의 말에 눈짓으로 동의를 하셨다고 해요. 여자분은 모든 전말을 알고 있었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왜 이래야만 하는 건지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여자분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여자분이 어머님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해서 몰래 만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한테는 이야기해 보셨어요? 어머님이랑 그쪽 아버지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처음에는 그나마 말이 통했었어요. 본인도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간다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상욱이도 제 엄마 편을 들면서 아버지랑 잘 지내더라고요. 오늘도 아버지를 몰래 쫓아서 여기 왔다가 우연히 그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절 한 번도 못 보셨을 텐데. 청첩장. 아버지가 청첩장을 들고 오셨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쪽 얼굴을 받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당신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 우리 아버지랑 바람난 그 여자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어머님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라며 어머님을 만나면서 뜯긴 돈이 얼마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의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자친구의 파혼도 볼 수 있었는데 그 또한 사실이며 어머님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줄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통에 다들 질려서 떠나가기 일쑤였다고. 집이면 집, 가전이면 가전, 모두 값비싼 걸로만 요구를 했던 데다가 명의는 무조건 남자친구 명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 모두를 떠나가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꼈나요? 그러고 보니 그런 건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홀은 얼마냐, 뭐 신혼집은 누구 명의로 계약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까 대화 내용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쪽에게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뜯어내야 했을 테니까 미리부터 경제력을 체크한 거겠죠. 뭐 대출을 받을 신용도는 되는지 아니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은근슬쩍 떠본 걸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예전에 어머님이랑 나누었던 메신저의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여자분은 당연히 어머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보내버린 통에 결국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고 아버지에게도 절대 어머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해요. 저는 제가 몰랐던 모든 진실들을 알고 나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고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도 몰아치고 또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여자분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다행이라는 생각과 화가 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걸 다 듣고도 모른 척 넘어가서 결혼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 엎어버릴지는 그쪽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쪽이 절대로 이 집안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저 제대로 마음 잡고 결정할게요.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그녀와 헤어진 뒤
어머님은 제게 계속해서 언제 오냐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화도 몇 통이나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깜빡 잠들었다고 죄송하다고 내일 예식장에서 뵙겠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어요. 아마도 집에서 그 남자와 함께 제 험담을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을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제게 닥친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한참 동안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을 끝내겠노라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잠자리도 엄청 뒤척였는데 희한하게도 아침이 되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길이 전혀 설레지 않고 긴장되기만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도착했을 땐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요. 저는 찾아온 하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찾아와 준 하객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고 파토가 날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는 대기실 안으로 들어와 제게 웃으며 말을 붙이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석영이 맞니? 아유 너무 예뻐서 못 알아볼 뻔했다 얘.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오늘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우신데요. 어머 얘는 갑자기 칭찬을 하고 그러니 부끄럽게.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떨려서 잠을 못 잔 거야? 네, 아무래도 오늘이 결전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참 어머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요.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어? 아유 이게 뭐니? 저는 가방 속에 미리 챙겨온 서류를 꺼내서 어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셨고 이내 얼굴빛이 하얀색으로 변하셨어요. 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뭐였는지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신혼집 계약서와 제 명의로 들어있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장음 처리 확인서였어요. 사실 모든 걸 알기 전부터 어머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신혼집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어요. 한 번 좋게 이야기를 끝낸 뒤에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탓에 저는 대출을 받아서 남자친구의 명의로 샀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짜로 만들어진 남자친구 명의의 집 계약서를 보여줬고요. 근데 사실은 제 명의로 계약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역으로 이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까지 보여줬으니 아마 어머님께 직접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어머님을 안심시켰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어머님은 또 한패인 본인 아들의 말이었으니까 의심도 않고 믿었을 테고요.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에 제 딴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였는데 찝찝한 생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니 그렇게 미리 행동해 놓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되었네요, 어머님. 너 그러면 여태까지 모두들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냐? 세상에 영악하기도 하지. 앞에서는 살살거리면서 웃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 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쵸?
걱정하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는 주먹을 꽉 쥐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당연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보기에 저는 순진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속여먹고 뜯어먹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되려 본인이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에 그 행동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웃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끝인 마당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상욱 씨 여태까지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밥 먹듯이 했다면서요. 저도 오늘 그 수많은 파혼녀들 중에 한 명이 되겠네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너 그건 도대체 누구한테서 들은 거야? 아니 상욱이가 그러든? 상욱 씨가 그렇게 말해줬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은 그 사실을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시잖아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만 보면 상욱 씨 인생은 어머님이 다 망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이거 잡은 손목 좀 놔주세요. 아프니깐. 저는 저의 손목을 꽉 잡고 있던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신부 대기실을 벗어났습니다. 마침 입장 시간이 되었던지라 저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눈앞에는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따윈 전혀 모른 채로 입장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간단한 안내를 마친 후 본식 시작을 알리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든 채 사회자에게 다가가 잠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회자는 엄청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제게 자리를 비켜줬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남깁니다. 오늘 저희의 결혼식은 여기선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커져만 갔고 남자친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아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던 그 여자분도 결혼식에 참석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요. 하객들은 다들 촬영하던 휴대폰을 내려두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무슨 상황인지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의 용기로 인해 이 집안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됐고요. 이 집안 식구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고 저는 거기에 이용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발 알아듣게 이야기를 좀 해. 플래너님, 제가 아까 식전에 부탁드렸던 거 지금 그거 틀어주시겠어요? 플래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내리셨고 식장 안의 커다란 스크린에는 녹음된 통화 내용이 크게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여자분과 어머님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커다란 식장 안에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욕설이 가득 울려 퍼졌고 통화 녹취록이 끝난 후에는 메신저 캡처 내용들이 하나하나 띄워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것을 보고 들은 하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졌습니다. 내용은 아주 참담한 수준이었어요. 하객들 중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아주 보기 좋게 일그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떤 반응이었냐고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모든 영상이 끝나고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제 인생을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분들께는
감사 말씀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부디 오늘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객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서 혼주석에 앉아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희 두 사람은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이 일을 이야기해야지만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서 예식장을 나올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보기 좋게 파토난 그날,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라도 해주던가 뭐하러 다들 힘들게 헛걸음을 하게 만들었냐라는 원망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그럴만했고 그렇게 욕을 했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그냥 동네 마트에 들르듯이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없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먼 길을 와준 지인도 있었고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욕이 날아와도 겸허히 감수하고 또 인연을 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조차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잘했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고, 저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보내준 따뜻한 말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느라고 애 많이 썼네. 엄마 미안해. 보란 듯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컸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안해. 아니 전혀. 엄마는 되려 우리 딸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대견해. 장하다 내 딸. 저는 그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속상함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같이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참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남들의 시선보다도 제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어머니를 속상하게 한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서러웠어요.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 끝까지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모든 서름과 분노를 눈물로 다 토해내고 나니 이상하게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일로 가라앉기에는 저의 청춘과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나 벗어나고 싶던 동네였는데 막상 다시 돌아오니 이렇게 편한 곳은 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시의 번잡함과는 차원이 다른 여유가 있다는 걸 30대가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결혼식을 파토내 버렸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제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은 제게 문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라는 둥, 잃어버린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어떡할 거냐는 둥, 그런 식으로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셨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지위라니?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이 사회적 지위를 잃을 게 어디 있으며 그렇게 체면이 중요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전 남자친구 말로는 그날 이후 재혼했던 그 남자와도 다시 이혼을 했고
모든 지인들과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의 측은지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인의 업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게 계속 전화를 걸길래 한 통을 받았는데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양심에 찔려서 말을 할까 했었거든 나도. 그래, 그런 걸 알고라도 있었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네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어머님 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이만 전화 끊을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어머님과 전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하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기도 했고요. 그날 제게 용기를 준 여자분과는 그 후로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성 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와도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저 덕분에 본인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맙긴 제가 더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 덕분에 몰랐던 걸 알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날 결혼식장에서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그럼 결론적으로 서로 참 고마운 존재가 된 거네요. 그죠? 맞아요. 우리 서로 각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기로 해요.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결혼식 날, 저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챙기는, 사랑보단 저 자신을 택했어요.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후회를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려 내적으로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만약 지금 가슴속에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큰 맘 먹고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하니 긴장되는데요. 남들 눈엔 별 탈 없어 보이는 일상을 사는 것 같겠지만 살아보니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쓰리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니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었기에 더 믿었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티를 냈으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론 웃고 있었는데 속으론 온갖 악의를 품고 있던 사람 때문에 멘붕 온 적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상처받아야 해서 마음 쓰였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짜 이게 현실 맞냐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30대의 평범한 여자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이 제 직장이 됐지만 어릴 때는 병원이 너무 싫었는데요. 아빠가 병원에 계시다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가 아프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원래 누구나 체하거나 과식하면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아빠의 고통도 그 정도일 거라고 여긴 거예요. 아빠가 제 앞에서는 크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아빠 많이 아프면 제가 강연이서는 약선 해드릴까요? 엄마가 해주면 저는 괜찮아지던데 아빠 자꾸 아프지 마세요. 아니면 죽 사다 드릴까요? 우리 강윤이가 아빠 걱정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픈 느낌이다. 벌써 깨끗이 낫는 것 같은데? 우리 공주님 고마워. 아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정하게 웃어주시길래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꾸 병원에 가보자고 하시는 엄마가 오바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빠는 혈병까지 보시는 상태가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일을 쉴 수 없어서 최대한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이 쭉쭉 빠지니까 더는 미룰 수 없었죠. 아빠는 결국 정밀 검사 끝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빠는 사기라고 해서 수술도 할 수 없으신 상태였어요. 항암만이 우리 가족의 빛이었죠. 하지만 항암 치료는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병실 안에서 링거 꽂은 채로 사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손에 힘도 점점 빠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이, 우리 강윤이 표정이 왜 그래?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히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 아빠 금방 나와서 나갈 거야. 여기 병원 올 때 의사 선생님 진짜 많이 계시는 거 봤지? 그분들이 전부 아빠 낫게 해주실 거야. 저한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어린 마음에도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는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웃음소리보다 신음소리가 더 많았어요. 결국 암이 폐까지 전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병실 바깥에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못 본 척했지만 머릿속엔 우리 아빠가 영원히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도 인형 머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우는 법을 배웠죠. 친구들이 각자 아빠랑 주말마다 놀러 갈 거라고 자랑할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요. 아빠의 병색이 그 지경까지 짙어지니 그저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 저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시더라고요. 슬슬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강윤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공주님만 바라볼 거야. 거기 가면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자도 되거든. 그래서 강윤이가 뭘 하든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항상 우리 공주님 지켜보고 있을게. 그렇게 아빠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너무 일찍 죽음을 배워버린 겁니다. 엄마는 세상이 떠나가라 우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언제 흘렸냐는 듯이 마음을 다 잡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책임지셔야 했으니 그러셨겠죠. 엄마는 진짜 뭐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밥집에서도 일하셨고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정확히 뭘 해가면서 생계를 감당하셨는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하루에 2군데 이상은 꼭 나가셨어요. 가끔씩은 야간에도 돈을 벌어오겠다며 다녀오셨죠. 하루는 청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적도 있었는데요. 병원비 아깝다고 금세 퇴원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돌이켜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엄마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셨습니다. 강윤아, 자꾸 혼자 있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도 아빠 빈자리 많이 느낄 텐데 자꾸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네.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 걱정하지 않도록 씩씩하게 잘 있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놀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저를 위해서 일 다니시는 거잖아요. 엄마야말로 이러다가 건강 상할까 봐 걱정돼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엄마가 옆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엄마는 애틋한 얼굴로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줄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쉬는 날이 있어도 쉬지 않으시고 미뤄둔 집안일을 해내셨어요. 제가 나름 열심히 도왔지만 손길이 어설픈 건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엄마는 이미 김치며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계셨어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고 제가 잠든 뒤에도 불 꺼지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엄마 손등은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에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지내셨어요. 저는 아빠의 빈자리와 그리움으로 상처가 있기는 했는데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노력하시는지 알아서 속 썩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도 없이 감정을 한쪽에 묻고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엄마가 갑자기 멋 좀 부리며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봄이 벌써 온 줄 알겠어요. 길거리에 다니면 사람들이 차 한잔하자고 안 쫓아와요? 우리 엄마 이 정도 미모인데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 다 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이 차 한잔하자고 쫓아오겠어. 그래도 우리 딸이 예쁘게 봐주는 걸 보면 나쁘지는 않은가 보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자신감 붙는다. 저는 그저 엄마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아서 기분 전환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괜히 멋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예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허락을 구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요즘 밥을 같이 먹는 분이 있는데 서로 감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정하고 내 상처를 떠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딸한테는 비밀이 없으니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누가 보면 양다리라도 걸치는 줄 알겠어요, 엄마. 엄마 사랑해주는 사람 만난 건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말씀하세요? 괜히 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엄마가 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대로 영경 잊혀지는 걸까봐 속상했거든요. 엄마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엄마에게 경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게 불편했거든요. 엄마는 바로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차리셨나 봐요. 저를 걱정하셔서 남자친구랑 헤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원치 않게 이별을 통보한 거잖아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라는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눈물까지 흘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힘드네요. 정말 이대로 이별인가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진짜 괜찮아요? 집 앞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만나는 동안 덕분에 많이 웃었지만 제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걸 잊고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조용히 달래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분명히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딱 저런 얼굴이구나 싶었죠.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우리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제가 괜한 고집을 부린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엄마가 평생 혼자일 필요는 없었죠. 저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저씨가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을 텐데 괜히 엄마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아저씨랑 만나세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엄마를 사랑한다잖아요.
그렇게 엄마와 아저씨는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배려해서 재혼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아빠 자리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나름대로 인생을 찾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일궈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간호사가 되기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병원에 계셨던 시간이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막상 열심히 공부해서 첫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현실은 정말 드라마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태움 때문에 일이 맞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같은 간호사끼리 무슨 파벌의 텃세까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직업인데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죠. 꽤 길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딸이 아빠처럼 많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분명히 그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아빠가 찾아와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에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이게 맞다고 결론 내리게 된 거예요. 저는 다시 병원에 지원해서 돌아갔어요. 여전히 힘들고 눈물이 났지만 이악 물고 버텨내니까 결국 익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물론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도 매번 남자친구가 바뀌고 잘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았어요. 밤낮이 뒤바뀌는 3교대 스케줄인 것도 그렇고 체력은 병원 바깥만 나오면 바닥을 쳤거든요. 이미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해서 연애까지 하는 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일 씨는 몇 년을 봤는데 연애하는 걸 못 본 것 같아. 완전히 병원에 청춘을 바칠 생각인가 봐. 아이, 너무 아깝지 않아? 누구라도 만나보지 그래. 원한다면 내가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게. 우리가 평생 병원에만 있을 것도 아니잖아. 집에 가면 쉬기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운명이라는 게 있고 인연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죠? 굳이 누구 만나려고 애쓰고 싶진 않아요. 동료 간호사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병원에는 눈에 자꾸 밟히는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눈 마주치며 인사해주고 회진 중에도 간호사들한테 꼭 고맙다고 인사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유난히 친절해서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꼭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어도 호의적으로 대하게 됐죠. 다른 의사들도 저렇게 말해주면 서로 마음 상할 일 없고 얼마나 좋아? 김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좋아서 인사해 주시겠어? 같이 일하는 처지에 웃으면서 지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김쌤은 어디를 가도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입을 모아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의사가 저를 남다르게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제가 멋대로 짐작하는 거라고 마음을 다 잡았는데요.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름 풋풋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환자한테 심하게 컴플레인 받은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초콜릿이랑 쪽지를 두고 갔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면서 누군가는 항상 제 편이라는데 사소하지만 별 5개짜리 위로를 받은 것 같았죠. 그리고 항상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했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병원이 분홍빛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는데요. 스테이션에 조용히 와서는 연고랑 밴드를 건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주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챙겨 만든 거예요. 꼭 소독하고 잘 붙여야 해요. 나중에 흉지면 속상하잖아요. 저는 쑥스러워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진짜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사와 본격적으로 조심스러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둘 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출산을 고려하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차근차근 미래를 의논하던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제 개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어차피 나랑 결혼도 염두에 놓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건 어때?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 일하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 저는 서로를 배우자로 계획하는 상황에서 제안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긍정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먼저 퇴사했어요. 저는 아직 개원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병원에 더 있기로 했죠. 저랑 예비 신랑은 구체적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병원에만 매달리고 누구 만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근심 걱정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위를 데려오려고 한 거였나 보네. 병원에서 항상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쁜 딸로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며 잘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엄마는 제가 의사랑 결혼하게 됐다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었고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다 이해해 줬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아? 오히려 밝아 보이셔서 좋은데. 적적하게 지내시는 것보다 활발하게 지내시는 게 훨씬 좋지. 괜히 나한테 이상하게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 전혀 그런 생각 안 해. 예비 신랑은 괜히 가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대해주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식사 약속을 먼저 제안하고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맛집을 예약해줬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신다고 했던 반찬 종류를 외워 직접 반찬 가게에 다녀오더라고요. 엄마 역시 예비 신랑을 위해 정성껏 챙겨주셨습니다. 옷차림이 얇아 보인다 싶으면 미리 내복이랑 스카프를 준비해 주셨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면 직접 대추차 끓여서 손수병에 담아주셨어요. 예비 신랑은 감동했다면서 인증사진 찍어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이 좋아 보이니까 너무 기뻤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도 방문드리게 됐어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는 어떤 스타일일지 너무너무 궁금했어. 이런 아가씨한테 끌리는 편이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껴안아 주셨는데요. 굉장히 밝으신 편이셨어요.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12첩 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를 화려하게 맞아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좋았겠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12첩 반상을 차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입 넣자마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주는 뇌물이야. 이미 한 입 넣었으니까 물을 수는 없다. 너한테 우리 아들 잘 부탁하고 싶어서 내가 새벽부터 12첩 반상 차린 거거든. 아유,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 당연히 저도 이희한테 잘하고 싶어요. 이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덩달아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말이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좋은 사람이 아니겠어? 12첩 반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가 고생해서 키웠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아우 눈앞이 아득해지는데도 가치가 있었다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예비 시이모님들까지 오셨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예비 신랑을 뒷바라지 하셨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 중학생일 때 수학 시험에서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 길로 바로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수학 과외 선생님을 섭외하셨다고 했죠. 하나 틀린 걸로 우리 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며 오열하셨다는데 예비 신랑은 인생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이었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진 적이 있었대요. 딱히 응급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까지 따라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더군요. 다들 길 좀 비켜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보건실 앞에 서서 예비 신랑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함치셨대요.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까지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이모님들의 추억팔이를 말리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헉소리 나올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랑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이모님들이 같이 푼수처럼 극성을 부리셨는데요.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예비 신랑이 본인 어머니랑 이모들한테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거라고 느껴졌죠.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전혀 마마보이나 치마폭에 둘러싸인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어른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아저씨랑 같이 오셨죠. 예비 신랑이 먼저 제안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나오시는데 장모님 혼자 계시면 괜히 어색하시지 않겠소? 장모님 기 살려드리게 남자친구분도 같이 나오라고 말씀드려. 저는 우리 엄마를 걱정해주는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저씨가 명함을 건넸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성씨가 달랐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은 의아하게 여기실만 했죠.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이거 왜 그런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그냥 수긍하시더군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할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횡설수설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당황스러워 보이셨어요. 급기야 웨이터까지 불러서 냉수를 부탁하더라고요. 손으로 부채질까지 하시면서 쉬무흡하셨어요. 너무 오바스럽지 않나 싶으면서도 우리 엄마를 문제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길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말 그대로 겉보기엔 무사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딱 한 명만 뭐가 마음에 안 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거든요. 그렇게 푼수처럼 굴더니 한순간에 적대적으로 변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또 확인해야지. 도대체 우리 잘난 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홀딱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겠어? 특별히 예뻐 보이는 건 없고 성실하기만 해서 실망하실 거예요. 오늘 건강검진 잘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건강에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한테 말을 건네는데 표정이 의미심장해 보여서 찝찝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잘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원무과 쪽에서 안내받으실 때도 직원들한테 불쾌하게 굴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정중하게 검진 항목도 꼼꼼히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내부도 찬찬히 둘러보시더라고요.
진짜로 병원 시스템을 유심히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서 순간적으로 제가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예비 시어머니를 대했다고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괜히 예민했던 건가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고 병원에서의 일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라고요. 너도 진짜 고생이 많았겠다. 그치? 환자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 물론 우리 아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도 그냥 제가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이도 좋게 봐줬던 것 같고요. 그래? 아이, 그런데 너는 집에서도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몸 함부로 굴리고 살면 위험하지 않니?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사돈이야말로 건강검진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어떠한 악의도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냥 아빠랑 사별하신 다음에 남자친구 한 분 만나 오래 교제하고 계실 뿐인데 꼭 우리 엄마를 더럽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사이인데 그렇게 싸구려같이 생각하고 밖으로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정색해버렸어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도 우리 엄마를 지켜야 하니까요. 제가 노려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말 실수했다는 듯이 굴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저보고 속 뒤집어지라고 의도한 게 분명했죠. 어머나, 기분 나빴어? 왜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하고 그래? 나는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사돈이 속상한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도 병수발 드는데 집에서도 병수발 들게 될까봐 걱정스럽더라고. 난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어. 저는 그라데이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맞받아 쳐줬어요. 어머님, 정말 질병에 걸릴까봐 걱정되시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죠. 어디서 근거도 없는 이상한 얘기 주워 들으신 거라면 저는 딱히 대답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굳이 듣고 싶으시다면 건강검진 결과 듣게 되실 때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과연 그 자리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천박한 궁금증을 드러내실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먼저 저를 건드린 거니까 뭔 말은 더 이상 못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이니까 이딴 말을 던진 거고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는 말도 못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비 신랑한테 어떤 방식으로 언지를 주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다 끝나고 가버린 줄 알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야차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저를 꼬집듯이 부여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순간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저항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일부러 CCTV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제 머리채를 뒤로 확 젖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열받아서. 까불지 마, 이년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꺼져.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알아? 감히 서방질하는 집구석에 내가 우리 귀한 아들내미 장가 보낼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은 내 전부라고.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완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한없이 해맑은 소녀인 것처럼 굴더니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슨 악몽이라도 꾸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쥐어뜯어서 대머리라도 만들 심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벽 쪽으로 저를 힘껏 밀쳤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밀었으면
등 뒤로 철제 난간에 부딪혔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직도 그 땡 하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예요. 그러고는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제 턱을 붙들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들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따귀를 후려치더라고요. 두 번째 뺨 때리는 소리는 첫 번째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입 안에선 피맛이 났고요. 나는 이 정도로 우리 아들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마냥 천사 같은 줄 알았지? 그거 우리 아들 앞에서만 나오는 모습이라고. 인생 함부로 살아온 집에 사위로 보낼 수는 없어. 야, 너 같으면 니네 엄마 같은 사람을 장보로 모시게 놔둘 수 있어?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분노에 가득 차서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비상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손을 놓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다짜고짜 손부터 휘두르던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버리는데 이중인격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비상계단이잖아요. 증인도 없고 CCTV도 없으니까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무조건 예비 신랑한테 알려야 하는데 괜히 제가 모함하는 꼬라지 나면 안 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잔머리 굴리는 불효시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이 도와줬다고 해야 할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급히 떠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아무래도 들킬까봐 혼비백산했던 모양인데 그 덕분에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계속 톡이 도착하는 알림이 뜨고 있었는데요. 화면의 내용이 그대로 뜨도록 잠금 설정을 안 해놔서 바로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톡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자매들하고 주고받는 단톡방으로 보였습니다. 언니, 머리채는 잡아 틀었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단단히 기슬을 꺾어놔야 해. 독수리 오자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와. 우리 한땐 날아다녔잖아. 저런 년 잡는 건 일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년이겠지만 절대로 네 아들 앞에서는 본색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아주 그냥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열받아서 머리채 잡은 건 줄 알았더니 애초에 병원 올 때부터 저를 잡돌이할 계획이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눈엣 가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조하고 격려하는 예비 시모님들도 기가 막혔습니다. 집안의 어른들끼리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작당 모의하고 있었다는 게 황당했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곧바로 정신 차렸어요.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방역해주자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눈앞의 화면을 그대로 사진 찍어뒀어요. 예비 신랑에게 오늘같이 예비 시댁에서 만나자고 했죠.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 아버님 댁으로 갈 테니까 만나는 게 어때?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두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영 심상치 않은데. 약속을 잡는 건 상관없지만 당신이 걱정이 되네. 말로는 부족하니까 직접 보여줄게. 당신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도 꼭 같이 계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자리에 어리둥절하신 것 같았죠. 제가 뭘 들고 왔는지 가늠하지도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만 의기양양하시더라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저를 지켜보던데 본인이 이겼다고 착각하시는 듯 했죠. 아무래도 일부러 CCTV 없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간 거였으니까요. 모든 판이 본인 뜻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 해도 시부모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당일에 약속 잡자고 할 수가 있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이러면 점수 깎일 거라고 생각 안 해? 너를 우리 아들 옆에 둬도 괜찮을지 참으로 고민스럽구나. 그러시겠죠. 아까 제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서방지라는 집구석에 귀한 의사들 들여보내기 싫다고 난리치셨잖아요. 이제 와서 고상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소름 끼치니까요.
어디까지가 어머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예,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한테 아쉬운 소리 조금 들었다고 앙심 품고 와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니? 예비 시어머니는 결백하고 억울한 척하면서 제 이야기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 거냐고 언짢아 하셨고 예비 신랑은 표정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폭로를 시작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만 껌뻑이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셨습니다. 이마에 핏줄까지 솟은 걸 보니 분명 감정을 억누르고 계셨죠. 예비 신랑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이를 꽉 물고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머, 요즘 세상 진짜 무서워졌다. 시짜질 옛말이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봐야 살아남는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니? 너는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디 남한테 해코지 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오면 결혼은 무조건 반대라면서 눈물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가증스러워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설마 아직도 본인 휴대폰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모르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올 수 없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예비 시어머니 휴대폰을 꺼내 바닥으로 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뒀던 톡 내용들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리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경악하면서 톡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도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교활하게 굴 때는 언제고 순한 양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진짜 볼만하고 비웃음 나왔는데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예비 신랑은 웃음 짓더니 눈알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첩이잖아. 첩년이 어디서 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들어? 내 와이프 될 사람과 장모님을 모욕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내가 소중해서 함부로 장가 보낼 수 없을 정도면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자라게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지.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 어깨를 꽉 붙들고 노려보면서 고함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면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완전히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버린 거니? 누가 알려준 건데? 아니, 일단은 진정해봐.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기다려봐. 딱 한 번만 네 어미 말을 들어줘라. 그저 첩년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섭섭하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죠. 알고 보니 예비 신랑한테는 낳아주신 친모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당시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라고 하니 탐나서 가녀린 척하며 보호 본능을 자극한 거죠. 오죽하면 예비 시아버지 동료들이 예비 시어머니가 진짜 배우자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대요. 예비 시아버지도 나름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졌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티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비 시아버지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묻히고 향수도 진하게 뿌렸다고 해요. 결국 예비 신랑의 친모는 상처를 심하게 받고 우울해져서 스스로 저 세상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예비 신랑이 모를 줄 아셨나 봐요. 워낙 어릴 때 벌어진 일이라 예비 시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키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친모에 대해 줄줄이 읊어나가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을 빈다고 해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사과하면 될 줄 알아? 미안하다는 말이면 끝나는 줄 아냐고? 어떻게 당신 때문에 죽은 여자의 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할 생각을 한 거야?
예비 신랑도 이 비밀을 어릴 적부터 알았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사 나가기 위해 짐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친모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친모인 줄 알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모가 세상을 등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여자를 어머니로 여기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마저도 결혼 준비하는 상황이라 저까지 피곤한 일에 엮여 들어갈까봐 문제 제기하지는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핑계로 저를 낙인 찍으려 들고 핍박하니까 참지 못한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던 아들이 본인을 원수 취급하니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을 뿐이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있었어? 나는 너 잘 키워보겠다고 둘째는 생각도 안 했다. 그만큼 너를 내 친자식처럼 여겼어. 이렇게 차갑게 굴지 말아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가 보네. 나한테도,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에게도, 우리 와이프에게도 장모님에게도 잘못했으니까 평생 반성해. 당신 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끔찍하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그냥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너지듯이 오열을 했는데도 예비 신랑의 반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고수했고 저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큰 화를 입은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괜한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너무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되려 당신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스러워. 저랑 예비 신랑은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이 칼 같았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깊게 뉘우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오히려 억울해 하더라고요. 사별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건 본인이나 우리 엄마는 똑같은데 왜 예비 신랑이 우리 엄마만 이해해 주는 건지 서운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같을 리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눈 맞아서 상처 준 경우랑 배우자 먼저 앞세우고 시간이 지나 연인을 만난 거랑 같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괜히 본인 입으로 자꾸 서럽다며 울분을 토했다가 결국 또 예비 신랑한테 크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들였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한순간에 바뀌는 건 너무하잖니? 나는 인생을 빼앗긴 기분이 든다. 사돈이 너 의사 다니는데 뭔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편을 드는 거야?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지 궁금하네. 이럴수록 정 더 떨어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봐.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장모님이랑 비교할 생각하지 마.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게 기가 막히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결혼식에 초대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은 축하받으면서 결혼했어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바람에 식장 전체가 웃음바다로 변해버리기도 했죠. 사회자가 몇 번이고 우리한테 진정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답니다. 하객들도 박수를 치면서 같이 웃어주셨는데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엄마도 우리 남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셨죠. 자네가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네. 자네 같은 든든한 사위를 만나려고 내가 그동안 엄청 힘들었나 봐. 우리 딸 잘 부탁할게. 그리고 앞으로도 예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병원도 성공적으로 개원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동네 주민분들 사이에서 실력 좋고 친절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사이가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게 드라마처럼 단칼에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기는 합니다. 두 분이 너무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모 취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병원 주소도 제대로 안 알려줬죠. 시어머니는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눈치지만 남편이 워낙 단호해서 징징거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의사 출신이셔서 조언을 구하다 보니 아예 연을 끊는 것은 어려웠는데요. 저는 가끔 시댁에 방문하는 일이 그다지 꺼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시고 남편에게 사과하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네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라 앞으로도 모를 테니 상관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구나. 다음번엔 같이 네 친어머니 묘지에 가보자. 나 혼자 다녔는데 이제 같이 다니면 되겠어. 내가 네 친어머니한테 저지른 잘못까지 그것까지 잊고 산 건 아니니까 상처는 받지 말아라. 남은 인생 내내 계속 반성하는 모습 보여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갈구고 있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보고 남자친구 있는 걸로 말을 더럽게 한 적 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실 때마다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과거를 언급합니다. 어머님, 꼭 장만 보고 돌아오셔야 해요. 괜히 외간 남자한테 눈길 주지 마시고요. 얌전히 귀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유, 알겠어. 알았다니까. 나도 결혼하고 나서 한눈 팔아본 적 없단 말이야. 빨리 다녀오마.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면서 허둥지둥 나가실 때면 속이 다 시원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를 엄청 보시면서 집안일 하나 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전부 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설거지도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고 과일 깎는 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혹시 부엌에 들어가더라도 남편이 볼까봐 걱정되시는지 밀어내시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가면 완전 상전처럼 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는 여전히 아저씨랑 알콩달콩 잘 만나고 계신답니다.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만큼 우리 엄마의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제 사연을 듣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상처보다 따뜻한 온기가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랄게요.